오늘도 무사히 하루 보내셨습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오는 25일에 끝내기로 했죠. 이렇게 되면 헌재의 선고는 다음 달 11일 혹은 13일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며칠 전에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설이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에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례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선 부끄러운 줄 알라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입니다. 그날은 양측 대리인들의 종합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는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실상 증인 등 여러 가지 절차 다 마무리가 됐고요. 다음 주 25일, 오는 25일 최후 진술 하나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날짜를 잡아서 선고를 하게 되는 이 과정이 지금 남아있는데요. 그렇다면 마무리가 어느덧 되고 뭔가 최종만 남겨둔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럼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게 그럼 선고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 이거거든요. 날짜를 좀 정리해 볼까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과거 두 번의 전례가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는 변론이 종결 후,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오는 25일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끝나는 날이죠. 종결.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11일 만에 선고가 됐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는 14일 만에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숫자가 두 개가 나옵니다. 11일 뒤와 14일 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숫자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래 달력이 있죠. 25일로 끝납니다. 모든 것이. 변론 종결. 그럼 그로부터 11일 뒤면 언제가 되냐면요. 3월로 넘어간 3월 8일이 됩니다. 근데 이날은 토요일 주말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안 되겠죠, 이날은요. 평일이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4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주로 넘어간 11일, 화요일이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는 화요일, 목요일 날 변론을 했으니까 이거 선고 역시 화요일 또는 목요일 날 해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4일 뒤면은 3월 11일이 됩니다. 또는 이틀 뒤인 13일 목요일. 이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날짜가 두 개가 나와요. 3월 11일과 3월 13일 중에 선고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세 분 모셨는데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소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서정윤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서정윤 변호사. 제가 달력으로 이제 설명을 시청자분께 드렸는데 13일, 또는 그 앞에는 11일로 예상하는 거. 이거 좀 타당합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일단 타당한 그런 견해로 일단 보이긴 하는데 예. 사실 뭐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보통 헌법재판소에서 선고를 하는 그 요일은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탄핵 사건들을 봤을 때 이제 전 대통령들 외에 지금 뭐 이진숙 위원장이라든가 혹은 이 검사들의 탄핵 심판에 있어서 그 선고를 거의 다 이제 목요일에 해왔습니다. 목요일이요? 그러면 아까 11일과 13일 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냐 했는데 그러면 목요일은 13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또 전 대통령들의 그 탄핵 심판 선고 일자를 보면 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금요일에 또 선고를 했었습니다. 아, 그것도 그때는 금요일이었어요. 그러면 또 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추측을 해보건데 아마 이런 중대한 사건들의 경우에는 같은 날 다른 사건들의 선고가 이제 여러 있을 때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다 보니 별도로 날짜를 잡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면 있는데 여기에서 금요일이라 그러면 또 14일이라는 날짜가 나오는데요. 그러면은
네, 그래서 뭐 저도 14일도 금요일에 선고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일단 하는데 다만 이제 결국에는 헌법재판소의 그런 선고 일정들도 좀 고려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목요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아니면은 뭐 화요일이 지난 수요일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지금 저도 사실은 뭐 과거의 전례들이 비교한다 하더라도 예. 사실 예측하기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그럼 생각합니다. 범위를 넓게 잡으면 3월 10일부터 14일 그 주에는 있을 걸로 봐도 된다. 네, 일단 저도 그 주 안에는 어쨌든 결론을 낼 것이다, 선고를 할 것이다까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넓게 잡아서는 3월 중순이군요. 아무튼 3월 중순 10일부터 14일 요 사이에는 선고가 나올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날짜는 뭐 11일, 13일 그리고 14일까지 손정균 변호사님 좀 추가를 해주세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결과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겠죠. 가정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우선 탄핵이 인용이 될 경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직 파면이 되는 거거든요. 인용이 되면 조기 대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정이 난 이후부터 60일 안에 대선 치러준다. 그러면 대선 역시 5월 중순. 만약에 인용 결정이 나오면 5월 중순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요, 반대로 기각이 될 경우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기각해야 된다. 또 각하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 내놓고 있거든요. 자, 그럼요. 우선 이와 관련된 목소리부터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인용이냐 기각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이 사건은 각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각하요? 결국 내란죄라는 게 핵심이었는데 탄핵 소추안에 그 내란죄가 빠진 걸 지금 심사하고 있어요. 그 탄핵 소추안이 동일할까요? 그러면 새로 국회 의결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최초의 탄핵 소추안하고 동일성이 있느냐?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하하는 것이 맞다. 그러니까 이런 주장들 뭐 모릅니다. 지금 모르니까. 그리고 여당 내에서는 기각, 각하 이런 주장까지 좀 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죠. 인용 아니면 기각. 각하는 아닌 것 같고요. 각하는 지금까지 쭉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데 아무튼 뭐 받아주거나 받아주지 않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그런데요. 어제 오후에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국민 변호인단을 모집을 했잖아요. 그리고 집회가 종종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사가 뭔가를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복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께서도 기성세대와 또 청년세대가 함께 세대의 통합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그렇게 힘을 좀 써달라. 그렇게 하면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서 이 세대 통합의 이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겠다.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저 집회 자리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밝힌 겁니다. 그 내용은 복귀가 들어가 있고요. 세대 통합에 뭐 힘을 쓰겠다 이런 얘기 들어간 거죠. 그리고요 이거와 똑같은 내용을요 윤석열 대통령 또 다른 변호사가 언론에 또 공지를 해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건 화면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똑같아요. 요거를. 여기 보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어요. 뭐 기성세대가 뭐 통합해서 만들어달라, 힘써달라. 내가 빨리 직무 복귀를 해 세대 통합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이끌겠다. 그러니까는 석동현 변호사 말로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는 대통령의 메시지입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또 공지를 한 겁니다. 최영철 위원, 일단 내용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 복귀를 확신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또 세대 통합을 강조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직무 복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또 법률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많이 자기 스스로 분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예. 박근혜 대통령 때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우군이 사실 없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예를 들어 최서원 씨에게 비대기 뭡니까? 그 독일에 설립했던 뭐 회사 같은 거. 그 비대기 뭡니까? 물으면 최서원 씨가 그럼 비대기 진짜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도 자신의 혐의가 무엇인지 그럼 최서원에게
쥐어진 혐의가 무엇인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계속 형사재판 그리고 헌법재판까지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는 지금 윤 대통령은 다르기 때문에 예. 더욱이 박근혜 대통령과는 다르게 또 2030까지 그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런 세태까지 나타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동의와 지지가 철회되지 않았다고 또 대통령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정치적 동의 예. 이것이 여전히 살아 있고 예. 그리고 자신이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헌법재판에서 자신이 탄핵 그 인용이 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마 저런 자신감을 비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대통령은 저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앞으로 계속 임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에. 예.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도 어제 사실 변론 종료 의사를 내비쳤지만 예. 변론 아마 좀 추가로 더 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지금 날짜 알려진 거는 25일이 최후 진술하는 변론이다. 이게 마지막이라고 공지가 됐었는데. 근데 마흔이억 그 재판관 후보자도 그 종료한다고 해놓고 예. 2시간 앞두고 그 얘기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변동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거 아니냐? 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변론이 하루 만에 종결되면서 예. 사실 그 탄핵 소추는 너무 날림 소추가 아니었나. 이 헌법재판관들도 물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와서 이걸 우리 보고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까지 했었죠. 당시 심리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변수도 있고 해서 저는 변론을 한 몇 차례 더 할 가능성이 있다. 또 25일 날 최후 변론에서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고 오늘 또 뭐 영장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것을 종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시간이 좀 더 가야 되지 않을까. 변론이 몇 차례 더 예. 진행될 걸로 봅니다. 앞서서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마이크를 잡고 얘기했고 그리고 또 다른 변호사는 그 메시지를 이 적은 글씨로 쓴 그 종이 사진 자체를 공개했거든요.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불린 이 내용에 놓고 약간 혼란이 있었어요. 이 전달 과정에서요. 정리 좀 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석동현 변호사가 마이크 집회에서 이거 대통령의 말씀입니다. 빨리 직무 복귀해 뭐 나라를 이끌 것이고 세대 통합에 힘쓸 거다.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이걸 딱 들으면 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얘기한 걸 좀 소개했구나. 그리고요. 어제 석동현 변호사 발언 후에 배희철 변호사, 그러니까 또 다른 윤석열 대통령 측 이 변호인인데 이 저녁에 뭔가를 좀 바로 잡아요. 본인이 그걸 올렸거든요. 그 메시지, 그 사진을. 근데 이거 대통령이 직접 준 메시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된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석동현 변호사의 발언이다. 그럼 이게 약간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느낌이. 그리고 오늘 석동현 변호사가 이걸 인정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종종 세대 통합을 언급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자 내가 얘기한 거다. 본인의 발언이었다. 소영주 소장님. 네.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그럼? 내부적으로도 지금 좀 10차 변론까지 끝나고 당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달지 말아달라. 끝까지 함께 쌓아달라는 얘기인데 조금 피청군 측의 변호인들도 이거 좀 불리한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런 좀 비관론이 저는 깔려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저 메시지 석동현 변호사 메시지를 본인이 판단해서 던졌다고 마지막에 정리는 했으나 최소한 석동현 변호사가 그동안 했던 얘기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얘기들을 전달했던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배 변호사가 나서서 이거를 수습하잖아요. 예. 뭐 내용 자체가 뭐 그렇게 국민들한테 울림이 있거나 큰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재판의 어떤 판결을 좀 의식한 마지막 수습이 아닌가. 따지고 보면은 뭐 나가겠다. 내가 직무에 복귀하겠다라는 것은 지금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은 피청구인입니다. 예. 피청구인이 재판의 판결이 나기도 전에 오만해 보이지 않습니까? 나는 나간다. 당신들의 판결과 상관없이 난 나간다라는 것들은 재판부가 보기 어떻게 보이겠어요? 오만한데? 그 다음에 뭐 기성세대를 통한 뭐 청년 세대들과 통합 얘기를 하는데 국민들이 얼마나 좀 우습게 생각하겠어요? 있을 때 잘하지. 대통령으로 있을 때 통합하시고 기성세대와 손을 잡고 뭔가 어떤 포용의 정치를 보였다면 지금 내란의 우두머리의 혐의로 자격의 시비까지 받는 헌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형적인 어떤 본인을 지지하는 아스팔트
지지층의 호소문이긴 하나 예. 그 자체도 조금 정갈하게 정리가 안 된 것들을 보면 예. 내심 내부적으로 지금 당황하고 있다라는 좀 기색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제 있었던 헌법재판소 관련된 내용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메시지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그 내용들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오늘도 내란 국정조사 특위 회의가 열렸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회의 열리면 요즘에 여야 뭐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 늘 종종 자주 나오는데요. 오늘도 있었습니다.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죠. 정보위 간사에게 들으세요. 아니 신상 발언 들어보세요. 강의원 가만 있어. 신상 발언 지금 내 위원장님한테 받고 하는 게 내 신상이야. 내 신상. 어디 중요하게 하세요. 아니 가만 있어. 허용이 됐잖아요. 발언을 지금 했기 발언하는 거야. 가만 있어. 아무도 발언 안 했는데 혼자 없이 말하고 있어요. 들어봐요. 위원장이 허락했지 않습니까? 학교 대고 퇴장시켜주세요. 내용을 뭐 들어봐야 알 거 아닙니까? 말하잖아 지금 퇴장시켜주세요. 어디 손가락질이야? 발가락질 하네 그럼. 산발에 소개하네. 자 들어보세요. 야 박선호 의원 다시 말해봐. 이건 무슨 상황입니까? 손가락질, 발가락질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요. 왜 저렇게 싸우면 회의가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이게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혐의 관련된 거 이걸 이제 국회 차원에서 따져보는 자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사는 진행이 됐고 이제 기소가 된 상태에서 이제 재판이 이제 진행 중인 건데. 그런데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과 여당에서 그동안 공수처의 어떤 영장 청구와 관련돼서 강력하게 문제 제기를 하는 발언들이 나왔어요. 일단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 7만 쪽을 뒤져 이에 대한 자료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던 4건의 영장이 기각됐고 그 이후에 12월 30일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 지금요. 이게 나온 거예요. 의혹 제기. 그리고 뭐 확인됐다는 말까지 저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이겁니다.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초에 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이런 거를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거죠.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각이 된 사유로 아까 주진우 의원은 뭐 그런 제보를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게 문제가 된다라는 사유로 기각을 했다. 이렇게 의혹 제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윤곽근 변호사 역시 그 맥락에서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검찰에 이런 이 공수처가 수사한 내용을 검찰로 넘겼는데 이렇게 기각됐다는 내용, 그와 관련된 서로 이런 걸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또 오늘도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공수처는 뭐라고 지금 해명을 하고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공수처 얘기입니다. 윤 대통령 압수수색 영장은 청구한 적이 없다.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이 없다. 이건 부인을 했습니다. 다음 보죠. 그런데 통신영장은 수사 초기 기각된 게 맞다. 그럼 일부는 인정을 한 거네요. 압수수색 영장은 아닙니다. 그러나 통신영장 이거는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했는데 청구했는데 이건 기각된 건 맞아요. 더 보겠습니다. 여러 기관이 중복 청구해서 정리하라는 게 기각사유다. 앞서서 주진우 의원의 의혹 제기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게 문제다라서 기각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공수처는 여러 기관이 중복 청구해서 정리하라는 게 기각사유였다. 조금 다르죠, 여기서.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손정인 변호사, 이게 오후에 방송 직전에 갑자기 나왔어요, 지금요. 우선 주장이 나왔고 일부 공수처가 인정했는데 뭐 통신영장 같은 경우도 그러네요. 그러면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되자 서부지법에 다시 청구하는 상황인 걸로 지금 보여요. 그렇게 된 걸로 지금.
그리고 지금 윤곽근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을 하고요. 이게 이제 100% 맞다면 이게 통상적인 일이니까 법원을 바꿔서 다시 청구하는 게? 통상적인 일이라고는 사실 볼 수는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 근데 애초에 이제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사건들을 비교를 해서 보자면 예. 사실 뭐 경찰이든 혹은 검찰이든 관할이 정해져 있고 따라서 뭐 어떤 영장을 청구할 때도 해당 관할에 맞는 법원에다가 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청구를 했다가 기각이 되면 이후에 재청구를 할 때 당연히 그 관할 법원에다가 청구를 약간 하는 게 보강을 해서 다시 청구를 하는 거죠. 같은 곳에다가. 그래서 이게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사례와 같이 다른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사실 좀 볼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지금 좀 됩니다. 몇 가지 영장에 대한 부인하고 인정한 거 있지만 그럼 일부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이 되자 그럼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공수처 그 관련 법이라든가 예. 혹은 기관의 특성 때문에 사실 있을 수 있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일반적인 검찰 혹은 경찰이 담당하는 사건들과는 다르게 이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이 공수처법에서 이 영장 청구에 대해서 어디에다가 청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기소에 대해서는 뭐 중앙지검에다가 하도록 되어 있지만 중앙지법에다가 하게 예. 되어 있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 이런 보통의 사건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영장 청구를 한번 이 법원에 했다가 이후에 다른 법원에 하는 그런 모습이 이런 특성 혹은 관련 법률의 그런 문제 때문에 있었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그러니까 법원이 여러 곳 이거에 대해서 지금 아까 윤곽근 변호사 나와서 브리핑했는데 이거 그러니까 한마디 말하면 그 소속된 법원의 판사들의 성향을 보고 법원 바꾸고 한 거 아니에요. 또 이런 주장을 다시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그러면은 어떤 법원에 청구를 해요, 영장. 근데 그게 기각이 되면 다시 보강해서 또 거기다 하는 게 통상적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다른 사례를 찾아보기는 상당히 힘들지 않나. 뭐 예를 들어 수사 중에 이제 검찰 예. 자체가 이제 관할이 바뀌어서 다른 예. 검찰에 이 사건을 넘기면서 아. 이제 바뀐 검찰에서 추가로 뭐 수사를 하다가 예. 다시 한번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은 애초에 먼저 청구했던 법원과는 달라질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런 특수한 사항이 아니면은 지금 이런 공수처가 법원을 두 군데를 이렇게 영장 청구를 했다는 것은 사실 비교할 만한 사례 자체를 찾기가 무척 힘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또 다른 뭐 문제 제기 또는 의혹 제기 중에 하나는 이렇게 영장이 기각됐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수사 과정에서 있는 건데 그 수사 기록을 전체적으로 검찰에 넘길 때 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이 영장은 빼고 넘겼다고 지금 문제 제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도 이런 사례도 사실은 뭐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 생각을 좀 해보면 물론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 수사 절차 자체를 이제 위법하다라고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런 걸 문제 제기하면서. 네.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전체 그런 수사에 대해서 불법성을 인정받을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이런 사실들이 일부가 뭐 사실로 파악이 된다면 예. 관련해서 이제 수집된 그런 증거 정도에 대해서는 해당 증거가 이제 불법적으로 결국에는 수집된 증거다라고 해서 이 증거들에 대한 증거 능력 문제가 조금 불거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 두 분과 또 얘기해 보죠. 최영철 위원. 이번 사안 아직까지 이제 초기에 지금 그래서 조금 더 뭔가 확인 과정 그리고 양측의 추가적인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도 아까 윤석열 대통령 측도 추가적으로 좀 설명하겠다고 했거든요. 아직 100%다 뭐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일단 확인된 것부터 알려준다면서 브리핑을 했거든요. 이번 사안 이게 지금 탄핵 심판이 이제 거의 뭐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겁니까? 영향을 주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이건? 확인된 거는 중앙지법에 갔다가 기각됐고 예. 그리고 추후에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건 확인된 이게 것 같아요. 최소한 양 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여당 측의 입장을 딱 교집합하면 통신영장 부분은 약간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공수처도 그거는. 그건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법원 아직 인정 안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뭐 법원은 이제 곧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 뭐 아니면 아니라고 다시 예. 답을 하거나. 그러나 지금 그 윤곽근 변호사가 얘기를 했고 공수처도 그건 맞다고 얘기한 걸 봐서는 아까 뭐 서류 같은 것들 이렇게 막 들고 보여주는 장면도 그건 있었거든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종의 여태까지 제기되어 왔던 영장 쇼핑이 일정 부분 맞아 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해서는 물론 신뢰가 없었습니다만 사법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가졌던 신뢰에 대한 방화벽이 무너져 버렸다. 그럼 이 방화벽이 무너짐으로써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고 법원에 대한 반감과 법원에 대한 수용성이 없어짐으로써 앞으로 나타날 여론의 동향을 과연 사법부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예. 그렇다면 이 연장선에서 헌법재판소는 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저는 감당 못할
폭풍이 밀려오지 않았나. 지금 사실 법률이라는 건 수학이지 않습니까? 이게 약속이 원칙이 딱딱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 법률은 판결을 내렸을 때 그리고 영장이나 이런 걸 심사할 때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예. 이것을 명확히 밝혀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우리 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영장을 갖다가 여기 청구했다가 저기 청구했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죠. 그럼 1 더하기 1은 2가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 컵 한 컵하고 다른 컵 한 컵하고 합치면은 한 컵이네. 이렇게 말해도 사법부 그렇게 말해도 그 궤변이더라도 사법부 우기면 우리가 예. 믿어야 됩니까? 믿지 못하는 상황에 도래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영장 쇼핑이 현실화되고 정말 이것이 정말 맞는 사실이었다고 이렇게 드러난다면 국민들이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동네 잡범도 아니고 예. 대통령을 다루는 사법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형사사법 절차가 이렇게 진행돼 왔다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원도 이상해요. 사실 법원은 그 영장에 대해서 사실 영장 전담 판사도 있고 예. 그리고 공보 판사도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여기에 대해 잘 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 숨겼습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밝혀야 됩니다. 소영주 수사님 아직까지 물론 저 양쪽의 입장이 나온 지금 초기당 이게 몇 시간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의 입장이 추가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고 조금 더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해 보이긴 하지만 일단 몇 가지 이제 교집합으로 만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가뜩이나 사실은 뭐 헌재나 사법부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바라봤었는데 이거 내일 또 주말이에요. 더욱 격앙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렇게 그걸 노리고 던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요. 첫 번째, 정말 12월 3일 날 본인들이 한 짓에 대해서는 절대 반성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혼란으로 이끌었고요. 본인들도 군대를 국회에 보낸 거, 선관위 군대를 투입한 거, 포고령에 대한 위법성, 그다음에 국무회의에 대한 비정상적인 절차 이런 건 다 드러났는데 그러면 최소한 국민 앞에서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사과 반성의 태도를 보여야 되는데 다 그냥 본인들은 억울해요. 그 태도가 정말 국민들은 지긋지긋할 겁니다. 체포적부심 중앙지법에서 받았죠. 중앙지법이 체포에 대해서는 이거는 정말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오늘도 보면은 또 제2의 음모론을 가지고 옵니다. 피청구인 측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지금까지 이런 것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도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고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은 또 다른 음모론으로 또 본인들의 살 공리를 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하면 우리법 연구의 음모론 2입니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어서 우리법 연구회가 우리를 내란의 어떤 정범으로, 이 주범으로 만들었다. 예. 지금 이 프레임인데 그리고 거기에 서부지법이 관련돼 있다라고 지금 이 프레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현직 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체포영장과 관련해서 지금 이 피청구에서 주장하는 것은 12월 6일까지 압수수색 통신영장이 중앙지법에 있었다. 그런데 공수처는 통신영장만은 있었다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건 인정을 했어요. 그게 있다 손 치더라도 12월 20일 날 저기 그 피청구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관련자입니다. 관련자. 직접적인 체포영장을 중앙지법이 한 게 아니라 관련자를 해서 기각이 된 거예요. 그때 당시 10월 20일 그 무렵에 체포영장 청구라는.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기각이 아니라 관련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걸 쏙 빼고 뭔가 마치 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체포영장, 통신영장 이런 것들이 기각된 것처럼 하는데 6일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과 통신영장이라 하더라도 20일은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체포영장을 재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예. 같은 사람의 같은 영장일 때는 이력을 기재하게 돼 있으나 이 자체는 이미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하는 거는 관할 법에 따라서 청구한 것뿐이다. 아무튼 이론에서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그 체포영장에 통신과 압수수색에 대한 이력은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현직 검사의 발언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결국에는 우리법 연구의 음모론을 만들기 위한 또 다른 참 과학한 어떤 여론몰이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말의 반성이 없다는 거예요. 통탄할 일이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문제 제기 또는 의혹 제기 이게 불거졌고요. 공수처 해명도 좀 빠르게 나왔네요. 일단 조금 더 정리가 필요한 그리고 추가적인 상당한 설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내일 주말인데 또 이 이슈, 이게 또 어떻게 커지고 번져갈지 아닐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키워드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충심, 거짓말, 충심 대 거짓말. 어제 헌법재판에서 있었던 두 인물 사이의 공방이었습니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홍장원 전 국정원 제1차장에 대한 문제제기 계속하고 있죠. 그 메모에 대해서 계속, 그리고 어제도 그 진실성에 대해서 계속 의문 제기하는 질문, 그리고 그거에 대한 또 답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우선 첫 번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모를 다시 정서한 이유가 뭡니까? 어떤 다른 목적,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증인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던 건 아닙니까? 그 메모지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죠?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선 있었고요. 그리고요, 특히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홍장원 전 차장과의 어떤 사이, 관계, 요거에 대한 또 얘기들도 오갔어요. 이것도 확인해 보죠. 증인과 대통령은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잘 아는 그런 사이였나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 충심으로 모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런 것보다는 이렇게 뭐 이런 대화가 좀 전혀 초면에 이런 얘기 하기는 어렵잖아요. 소면에 하면 나 대통령인데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부터 대화가 시작됐다고 하니 그 정도 얘기할 사이가 되는 거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답변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홍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도 오갔습니다. 수영주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직접 발언도 하고 네. 약간 질문성 얘기도 꺼내도 그런데 글쎄요, 뭔가 좀 적극적, 아니면 상당히 뭔가 좀 반드시 뭘 좀 해야겠다? 약간 이런 분위기 같기도 한데 어떻게 그런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2월 3일 날 본인이 저지른 내란의 혐의에 대해서 뭔가 이거를 반전을 시켜야 되는데 메시지에 대해서 반론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예. 체포에 대한 명단이 카카오톡으로도 돌았고요. 최근에는 텔레그램에서 김현태와 한 30명의 현역 장교들이 현장에서 본회의장의 의원들을 막아라 라는 것들이 증거들이 확연히 들어오니까 이걸 뒤집을 만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송관제 군대를 보냈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저는 결국에 변죽만 올리고 있다. 예를 들어 이번 계엄에 있어서 본인이 비상계엄이 통치행위라고 하려면 헌법과 법률에 부합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은 홍장원 1차장 하나만 여기에서 메신저를 흔들어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홍장원 1차장을 흔들어서 그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작전에 투입했다. 예. 국정원은 작전에 투입이 안 됐어요. 비상계엄에. 통화만 했던 걸로 지금 논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곽정군, 여인영, 이진우, 김용현 이들의 진술을 뒤집는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거기에 예. 그 여인영과 이진우의 밑에 있었던 김대우 경비단장, 아니 수사단장이나 조성영 경비단장은 본인들이 의원들을 끌어내라, 체포하라고 했다라는 것들. 김용현 장관도 체포는 있었으나 그 체포가 아니라 포교령 위반 우려자들을 위치 파악을 하려고 했다. 그런 행위들이 다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피청구인 측이 뭔가 법률적 대응이 없으니까 그냥 홍장원과 곽종군의 어떤 메신저를 흔들어서 한번 물타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홍장원 전 차장과 함께 굉장히 중요한 증인 조지호 경찰청장도 출석해서 증언을 좀 했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묻는 얘기에 구체적으로 본인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있으니까 대답을 하기 어렵다. 그리고 검찰 조소 얘기 정도만 꺼내놨거든요. 자, 우선 그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뭐 그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당시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선망 증세가 혹시 있다던가 치료 중에 그런 건 없으셨습니까? 휴식을 계속해서 취하면서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병원에 있을 때는 베드에 거의 뭐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 최영철 의원, 네. 조조총장 지금 암투병 중이잖아요. 근데 이제 혹시 선망으로 그러니까 그거 같아요. 검찰에서 한 진술이 제대로 얘기한 거 맞습니까? 혹시 선망으로 뭔가 착각하고 착오하고 잘못 얘기한 거 아닙니까? 약간 그 신빙성에 대해서 파고드는 질문이었는데 선망이라는 표현이 좀 나왔네요. 네, 뭐 변호인의 의혹이 좀 과해서 예. 그런 뭐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예. 증인에게 예. 그 인권 침해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말을 건넸던 것 같습니다. 선망이라는 거는 뭐 정신없이 말했는 거 아니냐, 뭐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상태 아니냐. 약간 뭐 좀 이 어떤 투병 상태가 굉장히 상황이 악화됐을 때 약간 뭐랄까 헛것이 보인다. 약간 이런 거잖아요, 그런 지금요. 의도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좀 사과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 말을 좀 한 건 좀 과했다고 생각하고 지금 뭐 대통령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있는데 타인의 인격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어쨌든 그 조지호 청장은 별로 진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답답한 마음에 했는 것 같고 그러나 어쨌든 어제 10차 변론에서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유일한 물적 증거 메모. 시간 장소가 계속 왔다 갔다 했던 것이 새롭게 또다시 확인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제 뭐 저 변호인이 약간 말실수를 했습니다마는 예. 윤 대통령 측에서 굉장히 큰 수확을 올리지 않았나 여태까지 증거관계가 굉장히 정리되지 않았나 싶은데 정보기관의 차장 정도 그러니까 2인자 정도 되는 사람이 최초 메모를 예. 저런 식으로 관리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최초 메모를 자기가 시간 장소가 기억에 혼미했다 하더라도 예. 저희 같은 경우도 모든 메모는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이 메모가 작성된 시각은 몇 시였고 장소는 언제였다. 그래서 저희도 뭐 법적으로도 많이 쟁송도 당하고 언론중재위원회도 가고 하지만 다 그런 거 시간과 장소를 제가 이러한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것으로 저의 그 주장이 예. 납득이 되길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보내는데 저런 분은 저렇게 증거에 대해서 관리가 부실하다는 것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정보를 평생 해온 사람이 정보를 언제 획득하였고 예. 언제 가공하였고 이러한 것을 순서도 놓치고 시간도 놓치고 장소도 놓치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저는 저거는 상식적인 이야기고 기자 처음 하는 친구들도 저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거는 정보를 오래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의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계속 혼미된 증언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변호인단은 어제 뭐 조지호 청장에게는 조금 인권 침해적 발언을 하면서까지 좀 무리수를 뒀습니다만은 홍장원 전 처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수확물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어제 저 자리에서는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이름이 나왔어요. 갑자기. 자, 그 내용, 어떤 과정 나온 건지 그리고 뭐란 설명이 있었는 건지 이 내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엄청난 명단을 불러줘서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했던 명단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은 이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보좌관이 누군가요? 지금 보좌관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이 메모를 정서했다니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메모 작성 그 관련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보좌관 중에 한 명이 한동훈 친구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갑자기. 한동훈 전 대표 측에서 오늘 설명을 좀 내놨네요.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정원에 친구가 없음을 알려드림. 아주 짧게 나왔어요. 친구 없음, 국정원에. 서영주 소장님. 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들 이게 어떤 의도인지 모르겠는데 글쎄요. 뭔가 아무튼 이 발언의 신뢰성을 문제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야당 정치인의 친구가 보좌관입니다 하고 그게 더 조금 효과적이 아닌가.
왜 한동훈 전 대표 친구라는 얘기가 나온 건가요? 아마 이제 홍장원 전 1차장의 보좌관의 어떤 인적사항을 확인해 보니 현대고를 나왔고 현대고를 나왔으면 한동훈 전 대표가 현대고 출신이니까 같은 고등학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결을 하는데 당시에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조지호청장인가 누군가의 증언에 따르면 추가 인원이잖아요. 체포에. 추가. 갑자기 추가시키잖아요. 그게 한동훈 전 대표가 이 계엄은 위헌이다. 국민과 막아서겠다는 말을 하면서 바로 그 발언 뒤에 추가 인원이 된 대상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입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에게 피신해라. 죽을 수 있다라고 했던 게 여권 관계자인데 그 사람이 홍정원 1차장으로 한참 돌았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홍정원 1차장이 뭐 알려줬을 것이다라는 여러 가지의 연관성을 가지고 아마 내던진 것 같은데 참 피청구인 쪽 변호인들 성의가 없다. 말하자면 이것도 음모론 아닙니까? 툭 던져서 한동훈 전 대표와 이런 위헌을 주장하는 사람과 홍장원 1차장이 손을 잡고 뭔가 오염된 거 아니냐 그건데요. 저는 한동훈 전 대표의 책 발간과도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3일부터 14일까지 그 300시간의 그날의 진실 그 얘기가 책에 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을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 그다음에 그 당시에 긴박했던 상황을 아주 세세하게 비화들이 기록돼 있기 때문에 사실 보면 한동훈 전 대표가 저 자리에 안 나왔지 책을 통해서 그날의 비선겸의 불법성을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는 그런 점을 좀 흔들려고 한 게 아니었나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갑자기 한동훈 친구 맞습니까? 이런 물어보는 질문이 나왔고 또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국정원에 친구 없습니다. 없음 또 이렇게 또 입장을 내기도 했네요. 다음 주제도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주제예요. 물론 이게 지금 실현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벌써부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 주제 키워드로 먼저 보겠습니다. 트럼프 사례를 적용? 트럼프 사례요? 미국 트럼프 사례면은 대통령 되기 전에 뭐 재판받고 수사받고 뭐 이런 그 사례를 말하는 건가요? 그젠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 방송에서 아주 귀를 잡는 얘기를 꺼내놨어요. 화면으로 그 대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 결과에 대한 예측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대통령의 소추 범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의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특히 선거법 2심은 지금 3월 중에 나온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 가지 사법이 있을까 현실화된다 아니다 이 얘기 나오는데 본인이 받고 있는 재판과 관련된 질문을 딱 받았는데 이거예요. 앞에서 설명들이 이겁니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이 형사재판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니까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됐어요. 그럼 그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요.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정지된다 재판이 대통령 되면.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은데 대통령 당선되면 형사재판 이거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날인 어제 민주당 내에서 이거에 이런 맥락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또 나와요. 들어보겠습니다. 당연하게 중지돼야죠.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소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모든 것에 재판이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보십시오. 트럼프 대통령은 재판도 중지되지만은 셀프 사면도 해버리잖아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무죄 추정 원칙이 헌법 아니에요? 소정민 변호사?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됩니다. 그럼 그 받고 있던 재판은 다 정지가 된다. 이게 다수설입니까, 우리나라? 사실 이 부분이 다수설이다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의견이 서로 나뉘기는 합니다. 의견이 좀 나누긴 해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나눕니까? 일단 지금 헌법 84조에서는 대통령은 이제 재직 중에 내란이나 뭐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으면은 이제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소추는 통상적으로 이제 기소를 얘기하죠. 그래서 기소되지 않는다.
라고 일단 그 볼 수가 헌법 있습니다. 84조 조항이 관련된 조항이 있군요. 그 네. 화면 좀 볼까요? 근데 이게 딱 보는데 뭐 재직 중 형사상 소추 받지 않는다. 약간 애매한데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규정 자체를 그 문구 자체를 중요하게 이제 판단할 경우에는 재직 중에는 뭐 기타 사유로 기소가 되지 않지만 그 전에 이제 기소가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을 해야 된다. 이미 받고 있는 거는 계속 받아야 된다. 이미 기소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견해가 있고 예. 이제 반면에 이 규정 문구보다도 그 취지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입장에서는 예. 이 규정 자체는 이제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법상의 문제 같은 것들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문제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예. 국정 운영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규정이다. 라는 취지로 이제 해석을 해서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말하는 소추 외에도 이미 진행 중인 재판까지도 정지가 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다만 이제 뭐 어느 것이 통설이다 혹은 어느 부분이 다수설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할 정도로 뭐 논의가 성숙해 있는 사항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다수설이라고 그랬는데. 사실 뭐 다수설, 서수설은 뭐 통계를 내지 않는 이상 확인은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재판받는 건이 많으니까 특히 선거법 이런 것도 임박한 재판이잖아요. 약간의 그러면 다수설이라는 표현은 약간의 본인의 바램이나 약간의 본인의 개인적인 희망사항 같은 게 녹아 들어간 건가요? 그러면은? 뭐 아마 이제 그런 뭐 개인적인 판단으로 내린 그런 말이 아닐까 그렇게 나온 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요. 아까 박지원 의원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를 꺼내놨잖아요. 이른바 트럼프 사례입니다.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대통령 당선 전에 재판 많이 받고 있었거든요. 수사도 받고 있고요. 미국 의회 의사당 폭동 사건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니까 미국 법무부가 기소 취소를 했네요. 여기는. 그리고 또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재판부 유죄 판결 및 무적봉 석방 선고. 이거는 그 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은 재판이 아예 멈춰버린 것도 있고요. 뭐가 취소된 것도 있어요. 아예.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의 큰 사건도 있었는데 그게 다 취소, 중지 뭐 이렇게 됐거든요. 이거를 박지원 의원이 사례 들면서 적용된다? 손중진 변호사? 미국 사례, 트럼프 대통령 사례가 적용이 우리나라 가능합니까? 사실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긴 합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랑 이제 아예 그 법 체계 자체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를 이제 성문법 체계라고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불문법 체계 혹은 판례법 체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이런 법률 체계 자체도 상당히 다르고 이제 미국에는 뭐 무엇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같은 그런 규정 자체가 따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우리나라 알고 헌법 있습니다. 84조 이런 조항이 없다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관례적으로 이렇게 뭐 불기소를 하고 혹은 대통령에 대해서 소추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법 체계가 다르고 또 성문법주의이기 때문에 법률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가장 우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 이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뭐 그것을 물론 참고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은 이것을 정면으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결국에 이제 문제는 아까 얘기를 했던 그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재판 중인 이미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바꾼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걸 어떻게 봐? 이거네요. 네,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자 그리고 알려지자 여권 내에서 반응이 나왔고요. 그리고 지난해 6월이었네요. 당시에 한동훈 지금 전 대표가 됐잖아요. 당시 한동훈 전 대표가 이거 관련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이미 들어보겠습니다. 본인이 처한 위치에 따라서 유리한 해석을 뭐 하는 것이 인지상정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출마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마치 법적으로만 문제가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판단이 있을 겁니다. 피고인이 대통령 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국갤럽이 73% 여론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형사 피고인이 재판 받는 중에 무죄 받지 않는 이상 대통령이 되는 건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실 의원, 이 사안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제가 알고 있는 법지식,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적 판단을 내려보면 저는 이
조항은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에 대한 방어막을 형성하여서 대통령이 통치를 정확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지 예. 이것이 재판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으로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재판은 어차피 상권 분립에 의거해서 사법부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면탈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소추로부터 이것은 독립성을 갖고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 앞에 불평등한 존재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지 사법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서 그로부터 상위 개념으로 대통령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제가 알고 있는 헌법학적 지식입니다. 물론 저는 잘 모릅니다만. 수사에 한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수사기관의 선의에 대통령이 기대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인정된다면 수사기관 눈치 봐서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대로 된 민주공화국의 통치자로서 형성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위해서 84조가 만들어진 것이지 사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적인 통치자로 군림하여라. 그것은 왕이죠, 왕.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럴 일이 없겠지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사법부의 판단은 내려질 것이다. 왜냐하면 탄핵 소추도 당하고 민사상 소추도 당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 안 될 뿐이지 대통령은. 그리고 행정적으로 소추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을 열어놓은 것을 봤을 때 사법부의 판단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저렇게 말하고 다리를 쭉 뻗고 자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충고 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주 소장은 어떻게 보세요? 뭐 84년 논란은 뭐 예견됐던 것이고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가장 큰 장애물로 다가설 게 헌법 84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이 뭐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기소 속에서 결국에는 재판이 많이 남았잖아요. 예. 특히나 이제 눈앞에 닥친 게 선거법이고, 예. 그게 또 이제 말하자면 형이 중하게 나왔기 때문에 2심에서 이걸 무죄가 나와버리면 이 자체의 논란은 없어지는 것이고, 유죄가 나왔을 시에 대부분의 이 진행이 되냐 안 되냐의 부분은 그렇죠. 일단은 예전에 2017년도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 시절에도 본인의 어떤 정치자금법 때문에 이 논박이 있었어요. 예. 이제 그렇게 따졌을 때 그때는 홍준표 시장이 2심에서 무죄가 나왔고 최종적으로는 대부분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큰 논란이 잠재졌는데 아마 이재명 대표는 이 재판 외에도 다른 재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있어요, 아마 84조를 가지고 이번 짧은 조기 대선이 생기면 그 대선안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이거를 헤쳐나가는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혐의 2심 재판, 이게 사실상 재판 절차는 이달 말에 다 끝나요. 다음 주면 끝나고, 그리고 나서는 3월 중에 선고가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이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요, 많은 경우 정치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항상 비교되면서 얘기가 거론되거든요.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 종결 25일, 그리고 이재명 대표 선거법 2심 심리 종결이 26일. 하루 차인데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했어요. 이 뉴스와이드 시작하면서 얘기했죠. 3월 중순쯤에 선고가 나올 것 같다. 전망이 그렇게 된다. 그러면 소승민 변호사,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이재명 대표의 이 재판은 3월 말 선고 전망인데, 지금으로서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늦게 나오는 걸로 전망해야 됩니까? 그렇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그렇게 전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툼이 있는 사건, 그래서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건보다 선고까지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보통은 이제 한 달 정도 뒤에는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항소심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그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속하게 진행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은 선고 자체도 뭐 너무 늦게까지는 걸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다투는 사건이고 또 복잡한 쟁점이 있을 수 있는.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는 내가 아까 제가 질문 드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뒤입니까? 그렇게 봐야 일단 됩니까? 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약 한 달 정도는 그래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3월 중순이 넘어서야 선고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법조에서 그런 예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순서가 좀 대략 그렇게 전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죠.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한다. 직장의 괴롭힘 맞습니까? 이거는 안 되죠. 임원들이
직원들에게 회사 창립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가요를 개사해 회장님 찬양, 생일 축하 합창 공연을 강요했습니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맞죠? 강요는 안 되죠. 임원을 경호처 차장으로, 회사 창립을 경호처 창설로, 회장님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바뀌면 경호처 직원들이 윤석열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당사자가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점은 이제 자세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 점은 갑자기 강요, 자세히 봐야 됩니까? 여기 의원님이 쓰신 강요라고 하는 것이 강요인지 이런 부분은 확인해야 돼요. 아니 방금 아까 전에 이거 맞습니다고 하시더니 이거는 또 다시 봐야 되는 강요인지 봐야 되는 여부입니까? 그런 사실관계가 있느냐 하는 아니 게 방금은 맞다고 하셨다가 또 다시 아니라고 하시니까. 어제 국회 환노위에서 열렸던 모습인데 사실 어제 저 환노위 회의를 놓고요. 이게 뭐 노동 문제 이런 걸 따지는 자리잖아요, 원래. 근데 마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같다. 이런 평가도 나왔어요. 그만큼 민주당 의원들이 지대한 관심 속에 질문을 많이 하고 막 물어봤다는 거죠. 꼬치꼬치 물어보고 따졌다는 거죠. 민주당도 지금 김문수 장관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최근에 여권 내 조기 대선을 가정한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를 나오니까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오늘도 김문수 장관이 국회에 있었어요. 어떤 관련 회의가 있었거든요. 끝나고 나서 또 기자들로부터 많이 질문을 받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뭐 특별히 정치 홍보하는 건 기자분들 왜 만나느냐, 이거 정치 아니냐, 뭐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뭐 기자분들 만나는 거는 국민을 만나는 심정으로 저는 만납니다. 그래서 그걸 해석은 자유인데 이 해석이 너무나 편향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공론의 분열,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김문수 장관은 내가 무슨 정치 행보를 하고 있습니까? 기자들 만나는 건데 뭐 국회의원 당연히 만나는 거 아니에요? 뭐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자리하고 계시고요. 신여영 전 민주당 의원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신여영 전 민주당 의원께 지금 민주당에서 아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근데 김문수 장관의 최근에 여러 개 모습이 사실상의 조기 대선을 가정한 대권 행보를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그 정도 단계는 아니라고 보십니까? 지금 하고는 싶으나 할 수는 없는 오. 볼멘소리 해야 되는 조금 애매한 상황인 것이죠. 본인이 1등이어서 국회 토론에 왔던 60명의 의원들이 몰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 후보로서의 잠재력이 있긴 한데 실제로는 내가 선거에 나가겠다 아니면 내가 대선에 나가면 어떤 비전을 제시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어떻게 보면은 맹탕인 그런 발언밖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환노위에서도 여러 질문들을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받았는데 예. 그럼 비상계엄은 적절했느냐 했을 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의 권한이다. 근데 위헌적 요소가 있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또 위법적이진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입장이 명확하게 대선 주자라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넘고 예. 그다음에 탄핵도 잘못됐고 그래서 내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극우 지지자, 극우 보수 지지자들에 의해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예.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도 잘못된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도 다시 복귀해서 정치 대한민국을 지도해야 되고 이런 방식으로의 메시지만 내다 보니까 더 확장성은 없는 것이 지금의 김문수 장관의 딜레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네.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 그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동안은 대권 후보 어떤 반열에 오르지 못하다가 12월 달부터 예. 이제 올라왔는데 저도 최근에 김문수 장관하고 같은 행사장에 오면은 굉장히 표정도 밝으시고 자신감도 있으시고 특히 또 여성분들이 옛날보다는 뭐 사진 찍자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 보셨어요? 예, 예를 들면 뭐 대구 경북 뭐 신년 결혼 행사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많이 봤는데 결국은 정치권에서는 뭐 지지율이 깡패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과연 김문수 그 장관이 중도 확장력이 있겠는가, 혹은 또 이런 어떤 지지율이 뭐 어떻게 급하게 또 뭐 사라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보는 게 일단 김문수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부터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만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서 특히 지금 구도에서는 그렇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있다는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사무소에 경기도지사 재선까지 한 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내공이 굉장히 있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그 조기 대선이 벌어지게 된다면 현재 구도에서는 어떤 여론 지형, 특히 당원 사이의 그런 지지를 바탕으로 해서 또 김문수 장관만의 그런 강점이 발휘 저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나는 게 홍석준 전 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그때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1%가 나온 적이 있어요. 처음에 딱 이름이 등장. 그때 이 1% 간단치 않다 하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막 10% 넘어가는 숫자도 나오고 막 그랬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상황이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요, 오늘도 김문수 장관의 이름이 포함이 된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이게 또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뭐 표현은 저러지만 이게 대선 주자 선호도잖아요. 여기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높게 나와요. 33%. 뭐 이건 요즘에 여론조사 통상 그렇듯이 가장 높게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여권 주자들이 쭉 뒤에 따라오는데, 김문수 9, 홍준표 5, 한동훈 4, 오세훈 4 이렇게 순서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 조사에서는, 오늘 나온 그 조사에서는 한국갤럽인데 김문수 장관이 9%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게 조금 한 주 전과 좀 달라요. 보겠습니다. 시간 순으로 볼까요? 이게 1월 들어서부터인데 8, 7, 11, 12, 9. 오늘이 9가 나왔잖아요. 2월 셋째 주. 근데 그 전주, 둘째 주에는 12%였어요. 근데 좀 내려갔죠.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오차 범위도 있고 하지만 절대값 자체는 12에서 9라는 의미는 10%대에서 그 밑으로 한 자릿수로 내려갔다는 거잖아요. 지금 두 자릿수에서 한 자릿수. 이건 또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지금요.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신현영 전 의원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물론 지금 딱 한 주만 나타나서 뭐라고 단정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동안 계속 얘기됐던 김문수 장관의 중도 확장력, 이거하고 연관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만약에 김문수 장관이 계속해서 보수의 지지를 지속적으로 받고 무언가를 보여주고 그래서 더 지지를 받고 이런 거라면 증가하는 트렌드로 갔어야 되는 건데, 지난주에 12%를 정점으로 해서 이제는 떨어졌다. 그러면 뭐 그 이외에 특별한 건 없다. 실제로 이 1월 달부터 8%로 갑자기 올라와서 사람들이 놀라긴 했는데요. 그거조차도 김문수 장관이 무언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사람이 대선 주자로서의 뭔가 능력이나 자질이 있구나. 그래서 희망과 기대를 갖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본회의장에서 인사를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한테 비상계엄에 대해서 진중하게 사과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구구 지지자들이 뭔가 결기 있다. 라는 그런 환상에서 지금까지 끌고 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앞으로의 뭔가 메시지나 아니면은 행보가 기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 본인이 살아온 그런 행보들이 노동운동을 했고 뭐 미싱을 했고 그래서 진보의 그런 성향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확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오늘 인터뷰에서 내비치고 싶었지만 실제로 하는 행보들이 매우 구구적입니다. 그리고 더 나은 뭔가 메시지로서의 중도층이나 아니면 진보 지지자까지 뭔가 이 확장성을 등에 업고서는 더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탄핵 심리 판결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김문수 장관의 환상의 지지율은 한계를 직면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통상 정치권에서 킹메이커 이런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인데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문수 장관이 많이 나왔다고 봐. 저런 조사해 보면 한 17% 정도 나오는 건데 최고로 그거 가지고서 내가 무슨 별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별의 순간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큰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들에게 붙는 이름이지 막연하게 뭐 별의 순간이라는 것이 무슨 대통령만 되기 위한 그런 식으로는 별의 순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홍석준 전 의원님, 김종인 전 위원장은 김문수 장관에 대해서 별의 순간이 왔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 말씀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김문수 장관의 지지율을 보면은 제가 지금 갤럽의 이런 조사 보니까 공교롭게도 지난주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예를 들면 조국, 김동연이 빠지고 이제 그 안철수, 유승민 또 이준석 또 의원도 좀 오르고 인사로 꼽히는 그렇습니다, 분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다 합치니까 비슷해요, 똑같아, 거의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그 우파 보수 어떤 그 지지 그룹 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지지율의 그 이동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이제 미미하게 좀 일어났다. 그렇게 한 주 사이에 일어난 것 같고 결국은 김종인 위원장이 말했던 어떤 별의 순간이 저는 결국은 조기 대선이 만약에 벌어지게 된다면 벌어지게 된다면은 일단은 현재까지는 김문수 장관이 등장은 사실은 정치권에서 아무도 예측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거의 봐야겠어요. 없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별의 순간이라는 건 저는 어떤 예. 선행적인 것보다는 후행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면 별의 순간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국은 이게 너무 예측하기는 힘든 게 일단은 타대 여부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별의 순간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 봐야 이게 지금 무슨 소용입니까? 시간 더 필요하고 변수 많아요. 약간 이런 설명이신 것 같습니다. 정권에서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지금은 뭐라고 판단하기엔 너무 빠르고 변수가 너무 많다. 기다리세요. 이 말 좀 자주 하더군요. 자, 다음 준비된 이슈 역시 이런 주자들과 좀 관련이 있어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죠. 몸푸는 시도지사들. 근데 뒤에 지도가 뭐 빨간색으로 돼 있는데 뭐 시도지사들 그 지역을 얘기한 것 같기도 하네요. 몸푸는 시도지사들. 최근에 여당 소속의 도지사, 광역시장 이런 분들 발언 기회가 꽤 많았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뭐 선거 관련해서는 절대 상관해 본 적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국가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 심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한테 진짜 한 가지 요구할게요. 대선 나가지 마세요. 예. 시작한 사업들 깊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예. 현재 조기 대선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신 분, 뭐 숙고하겠다 얘기인데 기자들로부터 저 질문을 계속 받는 자체가 이게 분위기가 지금 뭔가 흘러가는 건가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지금 요즘에 자천 타천으로 여당 소속인 광역자치단체장 분들이 있어요. 조기 대선을 만약에 왔을 때 이분들이 뛰어드는 거, 등판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름이 거론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화면을 좀 볼까요? 대략 한 7분이나 되네요. 많습니다. 7명이나 돼요, 지금. 조기 대선 관련돼서 언급되는 여당 소속 시도지사 술. 방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 봤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이철우 경북지사 맨 끝에 여기 있네요. 그리고 중간에 홍준표 대구시장 뭐 발언 자주 하죠. 유정복 인천시장 방금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박형준 부산시장 요즘에 서울행이 잦다 이런 평가 좀 받아요. 이장우 대전시장, 김태흠 충남도지사 각각 조기 대선 딱 이런 얘기 안 해요. 일부러는 아예 대선 얘기 물어보지 마세요. 그거 언급 적절치 않아. 라고 얘기는 하지만 행보 자체는 굉장히 요새 활발하거든요. 자천 타천입니다. 그래서 홍석준 전 의원님. 자천 타천으로 조기 대선 주자로 꼽히는 여당 내 지방자치단체장, 시도지사들 왜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그 시도지사 자치단체장들 스스로 어떻게 보면 좀 몸값을 좀 높이기 위해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어떤 그런 좀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열렸을 때 거기에 등판하고 그렇습니다. 도전하면 몸값이 좀 찐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몸값의 목적은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향후 어떤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뭐 대통령도 그렇지만 예를 들면은 자치단체장이 어떻게 보면은 뭐 재선 3선을 위해서라도 연임을 그러니까 단체장을 더 할 수 있는 몸값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이유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12월 한 초중순까지만 하도 만약에 조기 대선이 벌어지면 시도
그 지사 자치단체장들이 좀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뭐 이렇게 그 참전을 하자는 게 좀 은연중에 공감대가 좀 형성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조기대선 열리면은 모두들 가능한 예선에 좀 당내 많이 예선에 좀 갑시다. 네네네. 오, 그런 공감대가 있었다. 네. 그런데 그게 예. 갑자기 분위기가 확 바뀌어진 게 1월달 들어오면서 이제 그 조기 대선을 언급하셨던 분들이 지지율이 이제 급전직하를 한 거죠. 대표적으로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장돌뱅이 장이 열리면 뭐 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렇습니다. 완전히 지지율이 된소리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싹 이제 사라지게 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이유에서 자치단체장들이 자천 타천 이렇게 이야기를 뭐 이렇게 뭐 분위기가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제 탄핵 여부에 달렸겠지만 지금 현재는 워낙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게 지금 현재 어떤 그 당원들 예.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절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예. 일단 형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금기시가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형식적으로는 이야기하는 게 금기지만 그럼 실질적으로는 뭔가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정치인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되고 발을 보라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발들이 굉장히 분주한 것 같단 말이에요. 홍석준 전 의원이 왜 자천타천 이렇게 언급이 되는가, 이렇게 숫자가 많은가 이렇게 언급되시는 분들 배경을 좀 두 가지로 이유를 설명해 주셨네요. 이런 가운데 이분 말씀을 들어보면 고민이 많은 것 같긴 합니다. 분명히.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도 본인이 어떤 입장을 또 내요. 정리 좀 해보죠. 화면으로. 탄핵 기각을 바라지만 만약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각을 바라지만 만약을 위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중간에 이제 그 대비의 주체는 본인 뭐 이런 걸 좀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신혜영 전 의원님이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탄핵 기각을 바라지만 제가 바라는 건 진짜 바라는 건 탄핵 기각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 인용되면 그래도 준비를 해야죠.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두 마음인 건가 아니면 어느 한쪽에 좀 치우친 게 진심인 겁니까? 양가 감정이 있지만 홍준표 지사는 워낙에 대놓고 본인은 조기 대선 예.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출마용이 있다. 당장 내일 열려도 나갈 수 있는 본인 다 대비가 되어 있다. 예, 그런 말도 했어요. 예, 적극적인 가장 어떻게 보면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후보이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아마 조기 대선 얘기했다가 구구나 아니면은 보수 지지자들한테 좀 두드려 맞았을 거예요. 지금 이 타이밍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냐. 그러니까 기각을 바라지만 이라고 전제를 깔고 그래도 준비는 해야 된다. 왜냐하면 탄핵이 인용됐을 때 60일 이내에 대선이 열리면 정말 시간이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많은 주자들이 사실은 홍준표 지사뿐만 아니라 오세훈 지사도 지금 왜 국회에 가서 토론해야겠습니까? 다 그런 것들이 가만히 있기에는 좌불안석인 것이죠. 그러면 다른 주자들과 관련되면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저 말이 가장 솔직한 겁니까,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대부분이 낮에는 탄핵 반대, 예. 밤에는 조기 대선 준비. 이런 모습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반야대라고 그러거든요. 그거 주반야대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빠르게 준비가 돼 있어야지 정말 대선이 열렸을 때 본인이 참전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한 사실 하루하루의 조바심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도 이제 곧 등장하는 모양새가 책 얘기 있지 자주 나오고 않습니까? 날짜 잡히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의 딜레마인데요. 지금 탄핵 기각을 계속 얘기하면서 조기 대선을 얘기하면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 다음에 그럼 누가 국민의힘 그리고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가 될 것이냐에 대한 관심으로 많이 쏠리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과연 타당한 지금의 입장이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 거잖아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나는 빠르게 참전하겠다. 근데 모난돌이 정맞는다고 지금 상당히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오늘도 민주당이 홍준표, 명태균 유착 관계에 대해서 또 폭로하지 않았습니까? 예. 계속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딜레마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전 의원. 네. 지금 보니까 신영 전 의원께서는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래도 가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다. 다른 지도지사들에 비해서 가장 솔직하다. 근데 이게 두 가지 마음이 막 섞여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뭐 저는 뭐 그 정치인으로서는 뭐 두 가지 마음이 없다고 뭐 보면은 그거는 조금 뭐 아닌 것 같고 이제 있지만 결국은 그러나 지금 현재 그 상태에서는 우파 보수 어떤 진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탄핵을 반대해야 되는 게 당연한 어떤 도리다. 예. 뭐 이런 어떤 절대적인 좀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뭐 어떤 역할을 좀 해야지 되지. 뭐 특히 자치단체장 같은 경우 특히 조기 대선 준비를 한다 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이미지에서는 좀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요, 앞서 저희가 다뤘는데 김문수 장관이 지금 받고 있는 지지율, 네. 그리고 홍준표 시장이 받고 있는 지지율, 홍준표 시장이 받고 있는 지지율의 상당 부분을 김문수 장관이 가져갔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12월 달 1일 초까지만 이제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 우파 보수 진영에서는 오세훈 시장 엎치락 뒤치락 했지만 거의 선두권을 달렸었거든요. 예. 그런데 김문수 장관이 이제 지지율이 오르고 난 다음부터는 지금 홍준표 시장이 지금은 뭐 2등이지만 때로는 뭐 굉장히 오세훈 시장이라든지 또 밀려서 뭐 3등까지도 내려가고 5%대 막 뭐 그 밑으로 내려가는 그렇습니다. 경우도 그렇기 있고. 때문에 홍준표 시장의 지지율의 상당수는 좀 김문수 장관이 지금 가져갔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 그래서 1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김문수 장관이 조금 이제 뜨니까 홍준표 시장이 아주 여유롭게 뭐 좋은 현상이죠. 뭐 670이 뭐 지지를 하면 뭐 결국은 다 큰 부로 해야 되고 그렇게 좋게 봤는데 지금은 이제 서서히 좀 국정 논란이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이제 견제를 중국이다. 누구 김구 선생이 중국이다 뭐 그거. 모드에 들어간 것도 이제는 홍준표 시장도 김문수 장관을 조금 이제 의식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얘기 듣고 보니까 이게 서서히 뭔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지금 명태균 씨 쪽에서는요. 이 오세훈 시장과 함께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오늘도 뭐가 또 나왔고 또 홍준표 시장 또 반박하고 그러는데 정리해보죠. 화면에 있습니다. 명태균 씨 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해요. 홍준표 대구시장 그 황금폰, 이번 명태균 황금폰에 명 씨와 대화 나눈 내용 존재합니다. 뭐 카톡 뭐 이런 걸 얘기 또 꺼내놨어요. 시기는 2023년이라고 또 얘기하면서. 다 있거든요. 그럼 그거죠. 이거 있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약간 이렇게 물어보는 듯이 계속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홍준표 대구시장의 반응 좀 보죠. 방송에서 거짓말 퍼뜨리는 가짜 변호사들이 난무한다. 가짜 변호사들이다, 지금. 선거철 다가올 것 같으니, 요것도 신중하게 다가온다가 아니라 다가올 것 같으니 온갖 쓰레기들이 준동하고 있다. 맹비판을 합니다. 맹비다. 신현영 전 의원님. 네. 근데 이제 명태균 씨 쪽에서 계속 홍준표 시장을 거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다, 뭐가 남아 있다 계속 얘기하거든요.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거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변호사를 통해서 명태균 씨가 얘기한 거는 명확한 단서가 있고 조만간 공개할 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치명적일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서는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명태균 씨는 사실 홍준표 지사도 명태균을 고발하고 또 오세훈 시장도 고발을 했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그 분노가 상당히 있는 거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의 여러 가지 전당대회나 선거철에 그들을 도왔는데 결국에 돌아오는 거는 자기를 부정하고 결국에는 고소고발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에 대한 분노가 상당히 지금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금편에 있는 오세훈과 그리고 홍준표에 대한 것들은 시간을 두고 계속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홍준표 지사가 계속 부인했지만 결국에는 뭐 홍준표 지사의 아들을 통해서 또 명태균 씨와 소통했던 것들이 공개가 됐고 또 홍준표 지사의 아들이 또 뭐 트로트 그런 공연권을 명태균 씨한테 줬던 것들도 얘기도 있었어요. 정황에서 오늘 민주당이 또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는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속해서 선거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이제 국민의힘의 대권 잠룡들한테는 공격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내가 구속되면 한 달 만에 이 정권 무너질 거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국민의힘에 많은 그런 굵직한 정치인들이 연루되어 있는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수사로 특히나 특검으로 밝혀지지 않으면 국민의힘에서 나중에 정말 대선 주자가 선정이 됐는데 그분이 나중에 한 방에 큰 풍파를 받을 수도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 분명히 정치적 위기 아닙니까 이거는? 저는 뭐 별 위기라고 생각이 안 드는 게, 그렇습니까? 사실 이제 공직선거법에서는 그 선거를 치러보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가장 그 위험한 게 허위사실 공표하고 그다음에 이제 돈으로 어떤 그 후보자 또한 유권자를 매수한 이해 매수 유도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장 좀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명태균 씨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뭐 여론조사를 본인이 뭐 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게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그게 법상 문제될 게 전혀 없습니다. 반대로 김용이 지금 이제 그 항소심에서도 지금 이제 7년을 받았는데 김용이 결국은 이제 그 유동규 등으로부터 남욱과 유동규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것은 결국은 본인이 뭐 일부 뭐 빙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예. 그 2021년 그 민주당 당내 그 어떤 경선에서 이재명 어떤 대표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진짜 문제될 소지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명태균 씨 같은 사항은 명태균 씨가 굉장히 좀 어렵게 그 생활을 하다가 이 정치권에 들어온 게 이제 경남에서 김영선 의원을 통해서 이제 중앙으로 진출했는데 저분이 굉장히 좀 본인을 좀 과시하려는 그런 어떤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과 뭐 여사의 관계를 계속해서 실시간 뭐 중계하듯이 언론에 뭐 자료를 제공하고 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는 어떤 본인 어떤 존재적 가치를 이제 대통령은 뭐 이미 탄핵 국면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유력 주자인 세훈, 홍준표 시장을 좀 타겟으로 다른 인물을 보고 있다는 좀 거네요. 블러핑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여당 내 어떤 시도지사들의 모습들 좀 하나씩 전해드렸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이슈 준비된 게 글쎄요. 야당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리라고 기대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주제 키워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과 연대라고요? 물음표인데. 한동훈 전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인데 이재명과 연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지금요. 민주당에서. 우선 정성호 의원이 먼저 얘기를 했고요. 고민정 의원도 그런 맥락의 얘기를 꺼냈는데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친구 또는 뭐 실세 좌장 뭐 이렇게 꼽히잖아요.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할 수만 있다면 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유승민 두 분은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준석 대표도 조기 대선이 있다고 하면 출마를 굉장히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같이 하기 힘들겠지만 지금 상황은 아직 탄핵이 종결되지 않고 있고 탄핵 반대 세력들이 강하게 결집하는 그 상황에서는 같이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뭐 이준석이든 유승민이든 한동훈이든 뭐 이런 분들까지도 만나야 된다고 했더니 이제 그분들은 뭐 뜬금없는 소리 하냐 뭐 이러셨더라고요. 연대라는 건 각자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면서 공통된 부분 안에서의 손을 잡는 게 연대인 거죠. 연대 얘기가 저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측하고 오늘 좀 연락을 해봤어요.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반응이 이렇게 나왔어요. 저에게 한 반응이 이렇습니다. 연대설 자꾸 누가 얘기하시던데 대응할 필요조차 못 느낍니다라고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다 이거 할까요? 그랬더니 전해달라고 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따로 자기들은 반응을 안 보이겠답니다. 아예 그냥. 일단 알겠습니다. 신혜영 전 의원님. 왜 이런 말이 지금 민주당에서 나옵니까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빅텐트를 쳐야 될 상황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탄핵 찬성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이 지금 극렬하게 대치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탄핵 인용 이후에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장은 네. 탄핵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12월 3일 비상계엄 할 때 그래도 계엄 해제에 참여했던 많은 의원님들과 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그리고 한동훈 친한계 의원들까지 같이 힘을 모았기 때문에 사실 그날의 비상계엄이 짧은 시간에 끝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그런 인식 상황에서는 지금 탄핵에 있어서는 같이 힘을 모아야 된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위기를 같이 헤쳐나가야 된다는 데 일부의 컨센서스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그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 민주당 의원님이 그래도 손을 내밀어서 같이 들어올 수 있었고 실제로 의장실에서도 그걸 내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연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날에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추후에 정권에 집권을 하더라도 실제로는 많은 그런 보수에서도 합리적인 세력 그리고 개혁신당 같은 합리적 보수당 이런 분들이랑 연대하면서 같이 집권을 해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지금부터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정치가 너무 양극화되고 극렬한 대치로 인해서 정권을 잡으면 정권을 잡지 못한 야당들이 상당히 그렇게 비토를 놓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동훈 측에서는 당연히 부인할 수밖에 아까 반응이 없는데요. 그래요. 대응할 필요도 못 느낀다 그랬어요. 긍정으로 얘기할 수가 없죠 지금은.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경선을 치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보수 지지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내가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은 본인이 소외된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의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는 상황에서 진보 세력과 연대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당내에서 입지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들을 언급할 타이밍은 아니다 정도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석준 전 의원님. 만약에 조기 대선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이준석, 유승민 이 연대가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뭐 상당히 조금 그 의외의 조합이지만 그러나 정치에 있어서는 뭐 어떤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또 전혀 또는 또 불가능하지도 않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저는 그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상당히 좀 정밀하게 지금 접근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도 보수라는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꺼내놨어요. 갑자기 꺼내놨을 때 이거 뭐지 이렇게 딱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런 어떤 그 민주당의 어떤 그 어떤 당 정체성의 어떤 정의를 중도 보수라고 하는 어떤 배경 속에는 결국은 뭐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을 받기 위한 어떤 그릇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 그런 좀 느낌도 조금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만드는 어떤 고리를 결국은 저는 탄핵을 고리로 해서 그런 세력들 이른바 뭐 탄핵 연대 뭐 이런 그렇습니다. 표현이란 그렇게 말이에요, 이제 지금?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저는 이렇게 비교하고 싶은데 이 호수에 한쪽은 이제 그 하마가 있고 한쪽은 악어가 있어요. 근데 눈만 딱 했을 때는 비슷하게 생겼다. 악어나 하마인지. 예. 근데 딱 보니까 이게 눈만 비슷하지 완전히 다른 게 다 틀리는 거죠. 지금 탄핵을 고리로 해서 뭐 할 것 같지만 그러나 완전히 태생적으로 다른 어떤 집단들이 거기에 연대를 저는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오히려 지금 무리에 눈만 보인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이야기를 나오는 순간 한동훈, 유승민, 이준석 대표는 지금 어떤 정치 앞으로 향후 정치까지 역전까지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뒤섞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 논의 자체 하는 것을 굉장히 회피할 것이고 저는 그런데 이런 어떤 이야기를 꺼내는 배경 속에는 지금 민주당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일어나게 된다면 이런 세력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싸움이 어렵다, 진다 이런 좀 예측의 어떤 발로에서 이런 어떤 시도를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약간 이런 반응이 이제 많이 의외라고 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더군요. 근데 의외인 게 또 하나 있어요. 지금 뭐 중도 보수 그 얘기가 아니고요. 화면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이런 몫이가 나옵니다. 핵무장론. 핵무장론은 특히 보수 중에서도 강경 보수들이 주장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박선원 의원 요즘에 자주 나오죠. 국민의힘은 핵무장을 주장하는데 민주당은 아무 말 못한다. 민주당 스스로 금기 깨고 핵무장 얘기해 봅시다.
긍정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핵무장에 대해서. 안보 우쿨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데 이거 두 분 제가 한 50여 초 시간 정도 되겠는데 홍석준 전원님 네. 민주당은 본래 한반도 비핵화 아니었습니까? 그 뭐 주장하는 바가. 근데 왜 지금 이런 목소리가 나온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중도 보수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안보까지도 이런 어떤 핵무장, 특히 또 한미일 군사 협력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예. 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것들이 민주당의 어떤 전통적인 어떤 지지층에 예. 대해서 어떤 신뢰를 상실하고 더 나아가서는 최근에 뭐 임종석, 이인영 뭐 등등의 의원들도 비판을 했지만 당령이 있는 가운데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 대표에서 이렇게 강행하는 이런 어떤 민주당의 어떤 노선에 대해서는 예. 상당한 많은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 있던 그런 어떤 반발, 그리고 국민들도 민주당 이런 시도에 대해서 신뢰하기보다는 상당히 의아한 어떤 그런 어떤 평가를 저는 받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신영 전은 이런 얘기 자꾸 나오면 당내에서 또 반발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여기까지는 의외인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핵무장론이 나온 거예요 지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미 관계에 매우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다이나믹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박선원 의원은 사실 거기서의 조금 진일보된 우리 여러 가지 발상의 전환까지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7년에도 사실은 박선원 의원은 제안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트럼프가 김정은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 요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아무리 성취한다 그래도 10년, 15년 걸리는데 그 예. 과정 속에서 코리아가 패싱될 수도 있다.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 진보 얘기하고 안보 그리고 안전 얘기하면서 이런 우리나라의 그런 한반도의 핵 균형에 있어서의 실리를 찾는 데 있어서 배제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매우 실용주의적인 얘기이기도 하고 예. 또 너무 이념적으로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외교에서는 우리 자국의 입장에서의 예. 실용주의를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보면 민주당에서 예상치 못했던 주장, 입장 이런 게 좀 자주 나옵니다. 오늘도 핵무장론도 그런 맥락으로 좀 읽힙니다. MBN 뉴스 와이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